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4절기 가운데 가장 춥다는 대한이 이름값을 단단히 한 하루였습니다. 영하 35도의 북극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라고 하니 한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어느 정도인지 몸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취재기자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해가 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진 거죠? 네, 밤 9시 현재 광화문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30분 정도 거리에 나와 있는데 얼굴이 얼얼하게 굳어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추위에 시민들도 귀가에 서둘러 도심엔 인적이 끊긴 상황입니다. 한강도 얼어붙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영하 35도 공기에 서울 일부 지역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강 군데군데 얼음이 얼어 떠다닙니다. 한낮에 서울 도심도 얼어붙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강추위에 놀란 외국인들이 각종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지고 손이 너무 시려운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친구랑 오래 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놀면은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따뜻하기 위해서. 철원 영하 18.3도, 파주 영하 16.2도, 인천 영하 12.8도 등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더 춥다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기상청은 서울이 내일 아침 영하 13도, 모레는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5도 이상 추운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와 남부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눈 소식도 있어 전북 전남에 3에서 10cm, 제주에 최대 15cm의 눈이 쌓일 수 있다고 기상청은 말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최강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초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강원도는 더 추웠습니다. 양구의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면서 냉동고를 방불케 한 한파에 거대한 폭포가 얼어붙었고 마을엔 큼직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농경지와 마을이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높이 80m가 넘는 인공폭포는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시골 마을은 한낮인데도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차량과 농기계에 쌓인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루 새 수온주가 18도나 뚝 떨어지면서 처마 밑에는 이렇게 얼음 팔뚝만한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북극 한파를 피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아침에 좀 나가면 나 손끝이 막 쓰리고 막 그랬더라고. 코도 그냥 어떤데 콧물이 얼을 정도. 오늘 아침 강원 양구 해안면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 갯벌까지 얼어붙으며 어선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60 이제 거의 5세 됐는데 이렇게 바다가 얼은 거는 신기하고 처음 같아요. 너무 추워요. 도심의 무료 핫팩 자판기에는 긴 줄이 생겼고 따끈따끈해서 너무 좋고요. 하루 종일 따끈따끈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상인들은 뜨거운 물이나 화로에 언손을 녹여가며 수산물을 손질합니다. 손씨에서 이래 담가가지고 이제 손을 놓고 산책한다 아닙니까 여름에. 울릉도와 독도엔 대설 경보 속에 17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혹한이 몰아닥친 가운데 간밤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에 불이 났는데 치매를 앓던 70대가 홀로 지내다 제때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미연 기자입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줄줄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내부엔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1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2층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잠깐에서 걸치고 그냥 너무 다. 주민 8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이 뿌린 물로 길이 얼어버렸는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 살던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발바닥 밑에 까맣고 여기는 화상당하고 혼자 사시다가 헤매다가 아무래도 질식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들과 따로 살던 고인은 평소 치매를 앓아 제때 피신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2층 주방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수도 간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서울시 아리수본부에는 오후 5시까지 동파 신고 7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통상 청문회는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도 왜 야당이 이러는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제 12시간가량 청문회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무산 이후에도 자료 부실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자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후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출한 자료입니까? 부정청약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건데 민주당은 정신과 치료 내역 등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단독 청문회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업무 방해이자 국민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야권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갑질과 투기 등 의혹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문회 하는 게 맞고 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추가 득점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후보자의 KDI 선배이자 바른정당 활동 등을 함께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제대로 문제를 알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검증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면 국민의힘도 전향적 태도를 보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어 보이자 이해운 후보자는 오늘은 국회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로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제출 시한은 이미 닷새가 지났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는 보고서 송부 시한이 내일이 지나면 바로 재송부를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고승영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굳은 표정으로 출근합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부실 자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시시비비를 따지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려서 소상히 소명 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0문제 가운데 75문제를 모르겠다고 적어놓고 75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정상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야당이 90여 건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오늘 중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가족 간 자금 거래 내역,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한 장남의 실거주 증명 자료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제출 여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일본 순방 전 이 대통령에게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어제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인 시한을 넘길 경우 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청문회 밀당 손익 계산서입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말하는 거죠. 네. 오늘도 열리지 못했는데 네. 그럼 결국 못합니까? 법적 개최 기간은 지났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추가 자료를 낸다고 했지만 이 야당은 의미 없다며 평가절하합니다. 그래도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22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로 급선회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열든 안 열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문회를 열어서 이 후보자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 검증 실패를 따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청문회 손익 계산서를 놓고 두드리면서 이 밀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청문회라는 게 야당의 시간이긴 한데 그럼 미리 하지 왜 이렇게 늦춰서 합니까? 속내가 뭐죠? 네, 이 선선히 청문회를 열어줬다가는 이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마음대로 할 텐데 공연히 들러리 서거나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문회를 열면 야당만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파헤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엄호 사격할 수 있고요. 이러면 시선이 흩어지고 의혹이 희석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후보자를 날릴 추가 한 방, 큰 거 한 방, 이게 확실치 않다는 고민도 있고요. 청문회를 미루면 여권 내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반전 기회를 잡으려던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야당을 무시하는 여당의 태도도 이번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데 여권 인사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특검에 대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문 의무, 국회 청문 의무 또 선거 검증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오히려 임명 강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뭐 네. 반전이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통합형 인사라는 명분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해서 추진한 인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보수 진영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다목적 카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철수하면 명분도 신뢰도 다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보수 영입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2차, 3차 계속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혜훈 카드를 지금 접어버리면 다음 수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야당이 과거 자기 식구 이혜훈 후보자를 셀프 디스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게 여권에는 불리한 게 아니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안부재입니다. 이 이혜훈 후보자 지명 때는 이렇게 의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뭔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고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혜훈 비비 의혹이 너무 심각하다.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지금 우려가 크고요. 또 우리 편인 김병기는 잘라내면서 굴러온 돌은 왜 봐주냐. 또 보수 인사 비리를 왜 감싸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당보다 여당 내부의 반대 또 강성 지지층의 반대를 더 무서워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최소한 해명의 기회는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게 여권 핵심부의 기류입니다. 네. 저 청문회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은 여야가 다 이제 뭐 그렇게 맞닥지 않은데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대통령은 이번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명 철회,
두 번째는 자진 사퇴입니다. 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나 또 정치적 손익을 보면 자진 사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장관직에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수용할 것이냐 이것이 변수입니다. 예. 세 번째는 임명 강행 카드인데요. 국민 여론이나 여권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예, 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청문회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네. 이해운 후보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권 인사 단 한 명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지긴 했는데 당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수용 구호를 외칩니다. 쌍특검법 외면하면 대통령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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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동공천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의 지원에 나선 겁니다. 과거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 인사들이 위로 방문을 했지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정부 여당은 엿새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내분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적지 않습니다. 쇄신파 모임 25명은 장 대표 단식을 지지한다면서도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언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은 처음으로 장 대표를 만나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단식의 목표가 국민 시선에서 흐려지고 있다며 단식과 단계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동작구 의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결제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정작 400만 원 넘게 결제됐다고 저희가 보도한 식당은 아직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수사 시점이 늦은 데다 속도까지 느려 핵심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허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닭발집입니다. 이모 동작구 의회 부의장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22차례 총 450만 원을 이 식당에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전 보좌 직원은 당시 이모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닭발집에서 선결제하면 김 의원의 아내와 차남이 그 돈으로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 식당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근처의 한 중식당도 2024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부의장의 법카로 총 97만 원이 결제됐지만 경찰 조사는 아직입니다. 경찰도 안 왔고 한 번도 결제하신 적은 없어요. 경찰 관계자는 동작경찰서가 법카 유용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부터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는 김병기 의원만이 아니죠.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을 이제서야 처음 소환했습니다. 관련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22일 만이어서 수사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오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정원 기자, 강 의원이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아침 조사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담긴 쪽지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1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며 보좌관이 이듬해인 2022년 가을 식사 자리에서 불러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한편 1억 원을 받고 돌려주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가족회사 특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관련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의 고급차 2대가 주차료를 안 내서 압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에 고급 수입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압류한 상태입니다. 36,000원이에요. 네, 돈을 안 내시면 계속 쭉 압류인 상태로. 각각 2년, 3년간 압류된 상태인데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시의원의 신고자산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김 시의원 가족회사 특혜 수주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 남동생 업체로 알려진 A사는 서울 강동구에 오피스텔 2동을 지은 뒤 지난 2023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에 28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당시 김 시의원은 SH를 관할하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이었습니다. 2019년 김 시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일 땐 여동생 회사가 2,300여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가족기업 특혜 의혹을 감사 중입니다. TV조선은 김 시의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정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지원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단 전직 간부들을 소환하면서 집단 입당이 언급된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수사의 다른 한 축인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 최모 씨가 작성한 내부 고발 보고서입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전 총무 고모 씨가 홍보비, 법무비 등 명목으로 113억 원을 거뒀는데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최 씨를 소환한 합수본은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걸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압수수색을 2번 막아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최 씨는 2022년 고 전 총무와 신천지 전 청년회장 차모 씨가 2021년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언급한 통화 녹취도 제출했습니다. 언론사 취재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시킨 거 그 문제 같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합수본은 차 전 청년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전 경호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천승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가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사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부로부터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정기 인사를 멈추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 이하 하위직만 하라, 대통령실 사전보고와 승인 등 불법적 가이드라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전해왔습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직원들도 괴로워하고 있다며 차라리 날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등을 캐물으며 이 사장을 공개 질타한 바 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이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땐 주차 대행 서비스를 놓고 국토부 장관과 이 사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차 문제가 거의 이 정책으로 해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안 보고 바로 이게 감사를 해갖고 시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귀담아 듣는 태도가 우선인 게 좋겠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장의 보고 태도를 지적하며 제재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 사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좀 엄히 훈계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국토부는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일부 이번에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며 불법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러 가해자는 이미 징역형을 확정받았는데 테러 지정으로 뭘 더 하려는 걸까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하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119!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정부는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경찰도 즉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배후 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피습범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판결받아 재수사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건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지난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와 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는지, 일각에선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 행위가 딱 부합되게 해석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국내 일개인의 행위가 테러인지.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셀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자체 공무원이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편도 2차선 도로, 택시 한 대가 우회전하더니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잠시 뒤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는가 싶더니 진입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며 차단봉을 부숩니다. 누가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 주민이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10분 뒤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은 아파트 단지 안에 택시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순천시 소속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남성은 오늘 0시쯤 순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아 타고 가다 다짜고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때리니까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려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버린 거예요. 택시를 몰고 온 아파트는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남성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MBK의 김병주 회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회장 이름이 붙은 서울시립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김 회장 이름을 떼야 할까요? 서울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맹추위 속에서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내년에 개관할 예정인 김병주 도서관 공사 현장입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건립 비용의 절반 정도인 300억 원을 기부하면서 시립도서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김 회장 개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4년에 열린 착공식에는 김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자회사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1,164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회생 신청을 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사죄를 출연한 만큼 홈플러스 사태와 도서관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홈플러스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거라서 화가 납니다. 주민들도 꺼림칙하다는 반응입니다.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사람이 이름을 계속 쓴다는 거는 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는 김 회장의 검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도서관 이름을 유지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환율은 오늘도 1,480원을 위협했습니다. 각종 물가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서민들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수입 고기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지만 가격표를 본 손님들은 선뜻 장 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국산의 한 절반도 안 된 게 수입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냥 국산을 먹어야 되나.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 비중이 60%에 달하는 소고기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년 새 11.5% 상승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5.4%, 8.8%씩 올랐습니다. 미리 주원료인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과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쇼핑할 때도 시간이 조금 더 선택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쉽게 이렇게 손이 막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넉 달째 오르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치솟는 환율에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오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높게 형성된 환율이 금세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안정되거나 좀 어렵지 않을까. 수입 품목이 많으니까요. 물가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설 명절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대책을 예고했는데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듬뿍 줍니다. 빨리 팔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6, 7월경에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이 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대해 10%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2억 원,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배당 소득은 일반 세율의 절반 수준인 9%로 분리과세하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만약에 성장 펀드를 대규모로 이제 들게 되면
배당이 커지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9% 분류과세 세율은 상당한 특혜죠. 서학개미의 국내 유턴을 돕는 국내 주식 복귀 계좌도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 매각 금액 5천만 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1분기에 매각하면 100% 등 빠를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RIA 계좌로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내 ETF를 투자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국내 ETF, 예를 들면 S&P 500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RIA 계좌나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 혜택은 줄어듭니다. 얌체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내 복귀 이후에도 남아있는 해외 계좌에서 종목을 갈아타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전돼 있는 달러로 신규 매수할 때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검찰 대체 법안에 대해 여당이 주도하는 공청회가 열렸는데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개혁 실패까지 거론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원안이 통과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공청회에선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상 자체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우월적 사고가 깔려 있던 겁니다. 수사사법과는 검사가 맞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계급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정부안에 반발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사퇴한 전 자문위원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 스타트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쌍둥이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도 문제라며 수사기관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좀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라 생각됩니다. 정부 측 인사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신중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설 이전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수기 과정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수사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을 없애는 데만 무게를 두는 듯한 여당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재차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이 입장차를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특정 기관으로의 권력 편중이 수사 역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 정부가 낸 원안에 힘을 실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정 대표는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 남발이 문제라는 생각이라며 오욕의 역사를 가진 검찰 개혁에만 방점을 찍은 여당과 부딪히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공론화 결과를 따르겠다며 당의 보조를 맞췄는데도 정 대표가 강경 일변도인 데 대한 불만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특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정 대표가 적절한 완충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당정 간 이견을 의식한 듯 언론에 반명, 명청 대결이란 말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주의 노선으로 전 세계에서 비판이 쏟아진 한 해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야심찬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의 1년을 백대호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The 45th and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뜨거운 환호 속에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1년이 지난 지금 민심은 차갑게 식었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각종 설화와 재판, 도덕적 결함에도 미국 경제만은 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1년 내내 지속된 고물가의 긴 터널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트럼프 책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고물가를 초래한 무차별적 관세 정책은 민심 위반에 더해 외교 관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 문제에 미국 편을 안 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에 80년 동맹인 유럽조차 160조 원대 보복 관세를 검토하며 혈맹에 금이 갈 판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격 공습과 조지아주 한인 근로자 구금 사건 등의 반이민 정책, 여기에 유엔 경시가 더해져 국제 질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Et s'affranchit de règles internationales qu'elle promouvait encore récemment, qu'il s'agisse du commerce, de certains éléments de sécurité ou de certaines enceintes. 만성적 고물가에 부메랑이 된 관세 정책 역풍으로 트럼프 행정부 1년차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외교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1월 중간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 씨가 미국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몇 년 동안 악기를 잡지 못했는데 역경을 이겨내고 거둔 우승이라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류지현 기자입니다. 결선 무대를 마친 연주자들이 결과 발표를 기다립니다. First prize winner, receiving $30,000 provided by David and Amy Fulton Foundation and a violin by Philip and Jane, Young J. Lim. 임현재 씨가 휠체어를 밀고 나와 당당히 수상합니다. 임 씨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제4회 엘마 올리베리아 국제 콩쿠르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 우승했습니다. 이번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임 씨의 사연은 지난해 서울 국제 콩쿠르 우승 당시 처음 알려졌습니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2020년 5월 한국을 찾았다 당한 교통사고로 4년 넘는 기간 동안 6차례의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긴 재활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시 악기를 잡은 후 이듬해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와 윤희상 국제 콩쿠르 준결선에 올랐고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커티스 음악원 석사 과정에 있는 임 씨는 이제 자신의 사연보다 음악으로 울림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임 씨는 앞으로 3년 동안 뉴욕과 보스턴, 이탈리아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죽었는데도 억울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원혼이라고 부르지요. 흐르는 문문 원통한 사연 후보 살펴주옵소서. 장화 홍련전에는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매의 원혼이 밤마다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굿을 했습니다.
씻김 굿. 억울함을 풀어줘야 비로소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불고 이거 울지 못하시면 가실 극락을 못 가나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억울함은 재판이 대신 풀어줍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 판결은 유족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정치, 검찰 탓을 하지만 유족들은 분노합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진짜 분노스럽습니다. 유무죄를 떠나 판결문을 보면서 당시 고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쓰러졌는지, 정부가 우리 국민 목숨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기관총을 상징하는 7.62mm 사살, 소각. 끔찍한 말들이 북한군들 사이에서 오갔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실시간으로 사망을 확인하고도 고인의 시신을 해상수색하는 척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사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화 속에 그 공무원의 목숨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뭘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헬로윈 참사 때 그토록 국민의 생명, 안전을 외쳤던 분들 아닙니까? 서로 다른 잣대로 국민 목숨을 다루서야 되겠습니까? 원혼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20일 윤종호 앵커 칼럼, 국가는 없었다였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인데요. 큰 추위라는 의미답게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강화됐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부터 모레까지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25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5도, 대구 영하 9도로 오늘보다도 더 춥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5도, 광주 0도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서해안과 제주는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